2019년 8월 인도의 한 소년이 올린 영상이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아, 유명하죠. 예언한 친구 아닌가요? 네. So now I shall explain the danger to the world for 2019 November to 2020 April. This year is surely going to be really troublesome for the whole world according to astrology. 전 세계에 닥칠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소년. 과연 어떤 위험을 예언한 것일까? 영상 속 소년의 경고는 다음과 같았다. There will be widespread diseases across the world and economic disasters will happen. Gold prices will rise with oil. The airplane industry, automobile industry and motorcycle industries will suffer severely. 소년이 위험을 경고했던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오히려 평화로워 보였는데 귀담아 안 들었겠지 사람들이. 그치.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전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가 발생했다.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이후 코로나19는 급속도로 퍼져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고 소년이 예언한 전 세계적으로 생겨난 질병의 문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 찾아온 경제 위기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항공 운송업계에 대한 전망까지. 세계의 어두운 상황은 소년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와, 어떻게 해? 이후 소년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코로나19를 예언한 이 인도 소년의 이름은 아비냐 아난드. 예언 당시 그의 나이 겨우 14살이었다. 중1 때. 어린 소년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걸까? 정말 신의 재능을 가지기라도 한 걸까? 그가 신비로운 예언가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14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천재성 때문인데 이미 10살 무렵 대학에서 점성학과 인도 전통 미생물학을 전공했고 고대 힌두어 경전을 외워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한다. 우와. 천재네. 게다가 전 세계 최연소 점성가인 그는 태양계 행성을 기초로 한 점성학으로 미래에 벌어질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었는데 Jupiter and Saturn, whenever they get conjunct, they have been shown to be causing mass disaster and danger and a lot of trouble also. So this time is 2020, December 21st and also December 20th. And as I'm saying, there might be a second outbreak or there might be a disaster more severe than this to happen starting from December 20th and ending March 31st. New viruses will come for these vaccines. Superbugs will come and so many more new diseases will come. 목성과 토성이 일렬로 나란히 설 것을 예측하며 2020년 12월 코로나19를 넘어서는 두 번째 재앙이 다가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저것도 맞았어? 무슨 일이 있었죠, 저 때는? From this evening, I must give the British people a very simple instruction. You must stay at home. 소년이 예언했던 12월 20일 바로 그날 영국과 인도에서 규모가 더 크고 전염성이 강한 2차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이어지며 이게 딱 전날이야? 소년의 예언대로 전 세계는 또 한 번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올해에도 계속된 소년의 예언. 그럼 이제 귀담아 들어야지. 그러니까. 다 맞아 떨어지니까. 국가적인 재난을 비롯한 전염병 사태, 경제 붕괴 등이 일어날 것이라며 소년이 구체적으로 지목한 나라는 미국, 일본, 인도. 실제로 소년의 예언 이후 2021년 6월 24일 미국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저것도 맞췄다고? 2021년 7월 3일 일본 시즈오카현 산사태 발생. 코로나와 검은 곰팡이증까지 더해져 최악의 시기를 맞이한 인도의 상황까지
정확히 적중했다. 코로나19를 예언하며 전 세계 화제의 한가운데 서 있는 천재 예언가 아비냐 아난드. 소녀는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 인도의 천재 예언가 아비냐 아난드. 자,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 요즘 가장 핫한 예언가죠. 자, 이 소년이 새로운 예언을 할 때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혹하게 만드는 영상. 너무 혹하는데요. 네. 저는 이미 뭐 또 설득이 됐는데, 네. 자,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 영상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저 소년에 대한 뭐 기사도 보고 근데 네. 그때는 에이 얻어 걸렸겠지 그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영상이 저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혹하는데요. 네, 그러게요. 굉장히 그리고 또 약간 PPT까지 이렇게 틀어놓고 맞아요. 강연하듯이 네. 행성들의 움직임을 막 그리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니까 괜히 좀 뭔가 과학적 근거가 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아비냐 아난드를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뭐죠? 둘 다 점성술로 예언을 했대요. 노스... 아니, 두 분의 한숨이 너무 커서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점성술. 자, 노스트라다무스는 중세 시대 때 별을 관측해서 미래를 예언했잖아요. 그렇죠. 예언의 대명사죠, 노스트라다무스는. 맞아요. 자,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던 1999년 종말론. 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죠. 네. 그때 뭐 세상이 떠들썩했었는데. 네. 99년에 지구 종말한다 뭐 그런 거가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영화도 그런 거 많이 나왔습니다. 90년대 후반에 뭐 아마겟돈, 딥 임팩트. 그래, 맞아. 만화, 영화 이런 거 엄청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뭐. 다 인기 많았죠. 책도 난리가 났었고. 어쨌든 그때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세기의 예언가였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중에 혹시 뭐가 맞았고 뭐가 틀렸는지 아실까요? 그렇게 열심히 노스트라다무스를 읽어보지 않아서 네. 기억이 잘 나요. 꽤 많은 궁금하다. 것이 그래도 맞아. 일치했다는 그러니까. 건 알아요. 맞아요. 네.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종말론에 대한 많은 뉴스가 쏟아지던 1999년 세기 말. 그 중에서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무시무시한 예언이 있었으니 1999년 7번째 달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바로 세계적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예언 때문이었다. 저 때 난리 났었죠. 맞아요. 저 고1 때. 그의 예언은 얼마나 정확했기에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일까? 16세기 프랑스 전역을 돌며 의사로 활동했던 노스트라다무스. 그는 당시 유행하던 흑사병 환자들을 돌보던 의사였지만 아내와 자식을 흑사병으로 떠나보내고 큰 상심에 빠지게 된다. 이후 점성술 공부에 몰두하게 된 노스트라다무스는 1555년부터 총 942편으로 이루어진 사행시 형식의 예언서를 집필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섰구나. 과연 몇 퍼센트나 맞았을까? 그러니까. 모두가 그를 의심하며 미치광이라 불렀던 그때 시대의 예언가로 이름을 떨치게 된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앙리 2세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시를 쓰게 되었는데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이기도다. 싸움터에서 단 한 번의 싸움으로 황금 세장 속에 눈을 찌르리라. 두 상처가 하나로 되어 처참하게 죽으리라. 그로부터 4년 후 거짓말처럼 프랑스 왕 앙리 2세는 마상 시합에서 눈을 찔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정확하게 적중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는 최고의 예언가로 급부상하게 된다. 1666년에 런던은 불타 정의로운 자의 피를 요구하리라는 예언은 도시의 건물 85% 이상을 태워버린 런던 대화재를 정확히 맞췄고 맞았어? 어머. 이탈리아 근처에서 황제가 나타나 제국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예언 역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의 역사적 등장을 정확히 예측했다. 너무 소름 끼치게 정확한데요? 뿐만 아니라 1789년 프랑스 대혁명,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등장, 대박이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사건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놀랍게도 노스트라다무스가 살아생전 예언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는데 세계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들을 맞추며 세상을 놀라게 한 세계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 그는 어떻게 400년 이후의 세상을 내다본 것일까? 자, 인도 소년에 이어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영상 두 분은 그죠? 놀라셨죠? 놀랍기는 하죠. 네. 예. 왜냐면 너무 큰 사건들을 그래도 네. 맞추긴 했으니까. 그래, 굵직굵직한 근데 거. 아까 코로나19를 예언한 인도소년과 노스트라다무스 두 예언가 모두 행성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공부했다고 하잖아요. 점성술로 미래를 알 수 있나요? 아니, 너무 저희 셋만 집중하고 세. 곽 작가님 표정이 너무 회의적인 표정이. 어디서부터 어긋난 거죠, 저희가? 왜 이렇게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너 그런 이야기까지 꼭 거기서 해야지 직성이 풀리겠냐? 직성. 직성이 풀리는 게 뭡니까? 뭐가 풀리는 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직성이 풀리는 게 뭐가 풀리는 거예요? 직성? 직성이 뭐예요? 예? 왜 뭐가 직성이에요? 어디부터 화가 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잔뜩 오늘 너무 예민하세요. 조선 시대에 유행했던 풍습 중에 직성복이라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뭐 동국세시기를 비롯한 많은 기록들에 나와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하늘을 돌고 있는 행성들의 패턴에 따라서 각자 자기 띠와 성별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을 관장하는 행성이 그 해에 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요즘에 뭐 별자리 점 이런 거 보듯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금년에 무슨 띠니까 따져보면 수성이 나의 운명을 관장한다. 그러면 나의 직성이 수성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의 직성이 화성인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은 운세가 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직성이 수성인 사람은 운이 되게 안 좋다고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직성이 수성인 사람들은 그거를 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새해 첫날 아침 일찍 물을 떠가지고 뭐 그걸 넣고 뭐 빈다든가 뭐 그런 걸 해야 돼요. 그거를 직성이 풀린다라고 한 거거든요. 조선시대에서 서울 지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풍습입니다. 하늘의 행성들마다 띠와 성별에 따라서 그런 그 해의 운명이 결정된다. 요즘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 누가 그걸 믿습니까? 직성이 풀린다는 말의 뜻도 모르고 그냥 다 사라졌어요. 세상에. 그런 식으로 하늘에 있는 뭔가 되게 그런 신령스러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떠다니는 뭐 행성들도 다 각자 뭐 어떤 신령이고 그것이 어떤 이런 뭐 마법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네. 막상 그런데 우리가 우주선을 보내서 가보고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을 해보니까 수성, 금성, 화성 그냥 돌덩어리고 토성, 목성은 그냥 기체 덩어리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밝혀져 있잖아요. 그게 신령이 아니라고요. 그럼 인도 소녀는 어떻게 맞췄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무슨 지금 왜 와서 뭐 행성이 뭐 어떻게 하면 좀 너무나 진짜 납득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이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Jupiter and Saturn, whenever they get conjunct, they have been shown to be causing mass disaster and danger. 근데 다 됐다고 칩시다. 큰 그림에서 우리 인간의 삶에 뭐 거대 운명에 바뀌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가까이 있는 달이나 태양의 경우에도 뭐 일렬로 늘어설 때 밀물, 썰물 정도의 영향이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 행성들이 저렇게 늘어섰다고 해서 지구에 어떤 변화가 올 거다. 저는 그 가정 자체부터가
뭐 별들에 일어나는 변화가 왜 내 삶에 변화를 줘야 돼요? 그거부터 한번 설명해 보자고요. 일단 그 뭐 예측했던 게 코로나19를 예측했다고 많은 문제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게 정말 일치한 날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딱 그날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졌냐고요. 각 나라마다 온셋이 다르고 우리가 여러 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다르고 맞아. 곡선이 달랐는데 일단 그것부터 의문이 되고 또 목성과 토성의 대결합. 정말 그 행성의 배열 하나의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코로나가 일어났다. 너무나 일차원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소년의 말이 근거가 없다. 이거를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 아, 굉장히 설득력 있는 네. 말씀이지만 그래도 어쨌건 노스트라다무스도 그렇고 인도 소년도 그렇고 맞춘 건 맞춘 거잖아요. 그죠? 물리학적으로는 예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 또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예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예언이 미래를 바꿔버리잖아요. 주식이 오른다. 그럼 사람들이 다 몰려가니까 주식이 실제로 안 오르고 내가 어디 가서 충무로에 죽는다. 난 충무로에 절대 안 갈 거잖아요. 예언을 맞추려고 제일 하면 혹하다, 제일 혹해. 오히려 흐리멍텅하게 지나고 난 다음에는 맞았네. 때가 오기 전까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예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 뒤에 사람들은 최대한 일어난 사건에 맞춰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와. 그리고 예언을 믿는 마음이 누군가 나를 좀 속여줘. 그래야지만 내가 행복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언 같은 것을 믿으면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믿는 것 같습니다. 설득된다. 오, 너무 설득됐어.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은 그런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교수가 진행한 실험이 있는데 네. 같이 한번 보시죠. 2003년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조직 행동학을 가르치는 칩 히스 교수에 의해 한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수업에 참여한 80명의 학생에게 특정 단어가 들어간 시를 보여줬는데 그것은 바로 불 그리고 도시라는 핵심 단어가 들어간 도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시였다.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지구를 흔드는 불이 일어나리라. 그로 인하여 새로운 도시 근처의 탑들이 흔들리리라. 두 개의 커다란 바위들이 오랫동안 전쟁을 하리라. 그러면 아래 투사가 새로운 강을 붉게 물들이리라. 이후 노스트라다무스의 시를 읽은 첫 번째 그룹에는 이 시가 9.11 테러를 예언한 것인지 질문하였고 두 번째 그룹에는 이 시가 런던 대공습을 예언한 것인지 질문을 해봤는데 같은 시를 읽고 서로 다른 질문을 받은 두 그룹의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했을까? 이거 역시도 사람들은 대단하다. 몇백 년 전에 이 사건을 예언했다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질문에 따라서 그대로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9.11이었을 것 같나요? 하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네요. 그리고 런던이었을까요? 하면 런던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해석한 사람이 그 대답을 그냥 내려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 아닐까요? 하면 맞는 것 같아 하고 약간 현혹되는? 아니, 그리고 저게 딱 그러지 무슨 않았을까? 뭐 어디서 몇 날 며칠 뭐 위치 장소 이렇게 딱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이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그룹의 학생들은 놀라운 답변을 내놓았는데 먼저 9.11 테러를 예언한 것인지 질문했던 첫 번째 그룹은 무려 68%의 학생들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맞았다고 대답했고 런던 대공습을 질문한 두 번째 그룹은 61%의 학생들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맞았다고 대답했다. 진짜 의심하지 않네. 도대체 왜 학생들은 서로 다른 사건을 예언했다고 대답한 것일까? 야, 아까 존박 씨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네요. 질문대로 대답을 하게 되네요. 그죠? 런던 대공습은 1940년, 9.11 테러는 2001년, 시대와 장소, 규모까지 확연히 다른 사건인데 왜 두 그룹의 학생들은 모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맞았다고 생각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우리가 점 보러 가거나 용하다라고 하는 점쟁이한테 갈 때 용한 점쟁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답변을 많이 합니다. 어.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상황에도 들어맞을 수 있는 모호한 형태의 답변을 하는 거예요. Countries most susceptible to another wave of COVID-19 within this time frame, June 20th, 2021 to November 20th, 2021, November 21st, 2021, are going to be the UK, most of Europe, and several other countries which are boasting about their vaccination efforts, a lot more. USA and India also might be susceptible to another third wave, so we also need to be careful here. 그렇게 되면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이 뭘 말하는 건지 용하다고 했는데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답을 껴맞춰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생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대표적으로 반엄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반엄. 시대 사기꾼으로 알려져 있는 PT 반엄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누가 들어도 옥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내 이야기야라고 알게 돼서 그래서 그 이름으로부터 나온 건데 그렇게 애매하고 되게 일반화된 말들을 늘어놓으면 사람들은 이거는 내 상황인 것 같아, 이건 이거 같아라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스스로 상상해서 맞춰 나갑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거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터질지도 모르고 너무나 불확실한 것이 많은데 사람들은 그 불확실성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뇌에서 점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코티졸이 분비가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사실은 멘탈이 안 좋아집니다. 이게 실제 통계 중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언제 끝나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10명 중 7명 이상이 번아웃이 왔을 거라는 통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누구라도 맞는 것 같은 애가 예언을 하면 얘 말을 믿으면 내 불확실성에 조금 위안이 되니까 마음의 안정감은 생긴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예언을 좋아하고 믿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또 하나 좀 더 진지하게 정말로 뭔가를 꼭 맞추는 거, 미래의 일을 꼭 맞추는 거 이런 거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규칙성.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언하고는 조금 다른 과학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서 규칙성을 찾아내서 예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는 점성술하고는 다른 겁니다. 점성술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모호한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식이 일어나는 거 혹시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멀쩡하게 하늘이 밝게 있는데 갑자기 쓱 어두워지면서 깜깜해지고 순간적으로 햇빛이 가려지기 때문에 약간 한기가 싹 돌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약간 좀 정확합니다. 그거를 놀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일식이나 이런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어요. 다 막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은 막 눈물 흘립니다. 너무 이상한 체험이라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어떤 사람이 하늘을 딱 보면서 내일이 일식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일식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렇겠다. 태양을 움직이는 뭐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는 것은 수천 년 전부터 별들을 잘 관찰해서 행성들을 잘 확인을 해가지고 달과 태양의 움직임을 잘 따져가지고 사실 계산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규칙성을 찾아내서 자연현상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과학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화학적으로는 그렇고 물리학 교수님 입장에서는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확률 제로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확률 제로? 제로니까 안 일어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사람들이 로또 1등 명당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어디선가 로또 1등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르지. 이왕 살 바에는 그치, 거기 가지. 우리 동네가 아니라 거기 가서 사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가게의 매출은 뭐 100배, 1000배.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도 거기서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100배, 1000배 올라가는 거죠. 과학자들의 예언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결국은 통계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통계학이다. 그렇지. 네, 데이터가 모인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한다. 미래에 뭐가 일어날지 이거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과학자들 중에서 뇌과학자들은 우리 뇌가 예언 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뇌를 왜 갖고 있을까요?
생각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 생각이라는 것 자체는 쓸모가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내가 쓰나미가 몰려온다. 얘는 보고 저렇게 몰려오면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내가 도망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 몇 초라도 뇌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쓰나미가 몰려오면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예언을 하는,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머신인 거예요. 미래를 계속 생각을 한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진화의 과정이 어떻게 가능해졌냐라고 하면 빅데이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많은 경험이 쌓여서. 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돼요.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중에 뭐가 쓸모 있는 데이터인지 네. 이 데이터 중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기억해야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내는 건데 사실은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뇌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과학 분야에서도 우리가 이제 통계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일관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저도 또 의심이 하나 생기는데 그 인도 소년이 어린 시절 점성술도 전공하고 그리고 고대 인도 미생물학도 전공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인가요? 맞아, 10살에.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좀 의심쩍었습니다. 아마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네요. 제가 그 조사를 해봤어요. 이분에 대해서 뭐 다른 홈페이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분이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고 계세요. 뭐 당연히 점성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미생물학적인 부분을 자기가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뭐 그 비슷한 식의 인도 전통 사상에 따른 어떤 것을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좀 친숙하게 번역을 해보자면 약간 풍수지리 같은 거 그런 거를 자신이 공부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배웠느냐라고 하면서 뭐 어떤 학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막상 저 학교에 대해서 찾아보면 변변한 홈페이지가 없다라거나 뭐 홈페이지에 아무런 내용도 없고 그냥 건물만 이렇게 떨렁 나와 있다라거나 아니면 그냥 뭐 입학해서 열심히 배우시면 뭐 졸업장 드립니다라는 뭐 이런 식의 학교라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특정한 그런 종교적인 전통을 따르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곳이다. 그래서 경력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뭐 객관적으로 이분이 어떤 정도의 뭐 어떤 학업적인 성취를 이뤘다 단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느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언에 관해서 다양한 과학적 가능성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예언가들의 예언은 정말 미래를 예측한 걸까요?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 폐쇄된 건물 안에서 발견된 한 남자의 시신. 폴리스 라인은 그냥 괜히 무서워요. 무서워, 겁나. 그리고 시신 위 천장에 뚫려 있는 의문의 구멍. 이 남자는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걸까? 구멍이 왜 뚫렸지? 아직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미스터리한 죽음.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도시 볼티모어. 사건 사고가 많기로 유명한 이 도시에서 2006년 5월 16일 한 청년이 실종됐다. 아이고. 어느 날 갑자기 다급하게 집을 떠난 그는 가족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는데 온 가족이 그를 찾아 나섰고 레이의 절친한 친구 보토 역시 친구를 찾기 위해 $1,000에 이르는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야속하게도 레이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불길하다. 그렇게 모두가 슬픔에 잠겨있던 때 볼티모어의 오래된 호텔 벨베데레 근처에 있던 주차장에서 레이가 타고 나갔던 차량이 발견됐고 사람들은 이를 중심으로 그 일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벨베데레 호텔의 바로 옆에 있던 폐쇄된 건물 옥상에서 정체불명의 구멍이 포착되었는데 실종 8일째이던 2006년 5월 24일 건물의 옥상 구멍 아래서
레이 리베라는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구멍 아래에서. 위에서 떨어진 건데 그러면? 그러게요. 부검 결과 그의 몸은 타박산과 철과상으로 성한 데가 없었고 높은 데서 떨어졌네. 아이고. 갈비뼈 골절, 양쪽 폐에서 발견된 자창, 18에서 23cm에 이르는 열상과 두개골 기저부까지 이어진 손상. 게다가 오른쪽 정강이뼈는 살갗을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하게 부러져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긴 시간 부패가 진행되어 검시관마저 사인을 판단하지 못한 채 미제로 결론을 내렸고, 볼티모어 그 어디에서도 타살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자 경찰은 레이가 시신이 발견된 장소의 옆 건물인 벨베데르 호텔의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유가족은 경찰의 의견에 반박했다. 결혼한 지 이제 6개월, 한창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던 청년이 자살했을 리 없다는 것. 자살할 이유가 없지. 제일 행복할 시간인데. 게다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그의 안경과 핸드폰은 추락한 사람의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깨진 곳 하나 없이 온전했다. 누가 씌워놓고 간 거야. 이뿐만이 아니었다. 벨베데레 호텔은 번화가에 위치해 사람이 뛰어내렸다면 누군가 목격했거나 떨어지는 소리라도 들었을 텐데 목격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 호텔 안에서 레이를 본 사람도 없었고, 하필 사건이 있던 날 옥상을 비추던 CCTV는 고장이 난 상태였다. 하필 전날 고장이 났다고? 수수한 방은 있었나? 없었겠죠. 그리고 자살 사건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으니 호텔 옥상과 구멍 사이의 거리는 45피트, 즉 13.7m로 사람이 스스로 뛰어서 도달하기에는 너무 멀다는 것. 그럼 위에서 떨어진 게 아닐 수 있겠는데? 긴데? 올림픽 선수도 9m가 맥시 최고거든요. 칼로이스도. 이상하게 한두 개가 아닌데.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힘든 위치에서 발견된 레이 리베라. 이 사건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 그는 정말 자살한 것일까? 아니면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자, 지금 이 앞에 있는 이것이 현장 축소 모형입니다. 이곳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 벨베데르 호텔이고요. 이 호텔은 100년이 넘은 오래된 호텔로서 볼티모어의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전체가 벨베데르 호텔 본관이고 호텔 앞에 있는 이 낮은 건물 있죠?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빨간 구멍 보이십니까? 여기가 레이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호텔 부속 건물인데요. 사용되지 않은 폐쇄된 공간입니다. 시신이 바로 이 공간에 천장이 뚫려 있는 구멍 밑에 부패된 채 발견된 거라고 합니다. 네. 자, 레이는 왜 이곳에서 죽은 채 발견이 된 걸까요? 두 분은 어떻게 예상이 되세요? 아니 이 건물이 지금 폐쇄됐다라고 하는데 안 쓰는 건물. 여기를 근데 구멍이 났으면 떨어졌나? 더 많은 정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구멍에 레이의 DNA가 발견이 됐다라든지 만약에 뛰어서 거기를 부딪혔다면 뭐 혈흔이나 이런 게 남아 있지 않을까요? 아, 존 박사. 존 박사.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존 박사 좋아요. 현지 언론에서도 수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그 미스터리를 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살일까요? 타살일까요? 어떻게 죽은 걸까요?
자, 레이 리베라의 사건, 과학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자살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죠? 만약에 이것이 어떤 타살에 의한 일이었다. 누군가가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을 생각을 하고 일부러 이런 행동을 해서 목숨을 빼앗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모든 행동이 너무나 지나치게 복잡합니다. 사람을 높은 곳에서 멀리 던져가지고 어떤 건물에 구멍을 뚫릴 정도로 떨어지게 해가지고 13m.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겠다 네. 라고 하는 행위가 너무나 힘들고 그렇게 할 이유도 별로 없거니와 지나치게 복잡하고 힘들고 누군가의 눈에 띄고 흔적을 남기기 너무나 쉬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 폐쇄된 공간이었고 그 뚫려 있는 지점을 저는 만약에 그 피해자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면 뚫려 있는 거 미리 확인을 할 수는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안경이나 폰이 전혀 깨져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여서 이렇게 하면 자살로 오해할 수 있겠다. 거기다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은 한 가지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네. 제가 경찰이 자살로 판정을 내린 것을 보면 그 구멍을 통해서 추락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뭔가 더 신빙성이 높게 생각할 만한 그런 정황 증거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멍을 통해서 추락한 것이 아까 뭐 사인은 좀 불분명하다고 했는데 어떤 그런 뚜렷한 다른 살해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추락했는 것 같다라는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으로 볼 때 그 구멍을 통해서 추락한 것은 사실일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누군가 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잡한 방법을 썼기보다는 자살일 가능성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 수사팀의 의견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건을 수사를 하려면 현장에 존재하는 여러 현상들이 지금 이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가 먼저 분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구멍으로 사람이 추락을 했다면 미세한 물질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있다는 전제로 아마 수사가 전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락인데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제가 이 부검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팩트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씩 짚어본다면 이 양쪽 폐가 지금 절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창은 이렇게 찔리는 적입니다. 자창은 이렇게 베이는 적이죠. 근데 이 찔렸는데 문제는 외부에서 뭔가의 범행 도구로 찔린 게 아니고 내부에서 찔렸어요. 내부에서요? 이건 전형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갈비뼈들이 추락과 같은 강력한 타격에 의해서 부러질 때 날카롭게 칼처럼 되어가지고 내장 장기들을 많이 찌르는 현상이 전형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망한 사람의 왼쪽 이마에 부딪혀서 머리 골절이 다발성 골절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오른쪽 다리 무릎 밑에 발목까지의 이 뼈가 동강이 나서 피부 밖으로 돌출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아주 큰 충격으로 바닥의 지면에 닿았을 때 골절이 되면서 피부 밖으로 뚫고 나오는 이런 현상의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추락은 확실하네. 전반적으로 봐서는 추락사인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 추락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멍이 일단은 사망한 사람이 글로 구멍을 빠졌다라는 전제를 본다면 주차장 쪽. 왜냐하면 주차장 쪽에서 바닥까지가 한 6m 정도 된다고 지금 자료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구멍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동일하게 이렇게 뚫어진 게 아니고 한쪽 주차장면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판이 좀 밀려 있는 형태로 약간 보이거든요. 사진상으로 본다면.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이렇게 뛰어내렸다. 왜냐하면 누군가 의식이 없는 사람을 던지거나 밀었다면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중간에 의식을 잃어가지고 자기가 꼿꼿이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을 잃어서 이렇게 무게중심이 등이나 머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평면에 내려와서 심한 경우에는 바닥에 있는 구조물 때문에 분리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좀 면적이 넓게 떨어지는데 이 구멍으로 봐서는 본인이 뛰어내려서 의도적으로 발로 디디면서 빠진 형태의 구멍이지 않겠느냐. 그게 작은 걸로 봤을 때 꼿꼿이 선체로 거기를 통과했을 것이다. 네네.
아까 주차장에서 6m 정도의 높이라고 하셨죠? 6m에서 떨어진다고 천장이 뚫리나요? 그러니까요. 네. 천장 재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진상으로 얼핏 지나가는 저 모습을 보면 천장을 만든 저 재질이 아마도 그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는 재질이 아닐까 싶다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것의 구조가 이제 금속판 사이에 샌드위치 형태로 그 사이에 뭐 플라스틱 재질이나 이런 재질에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넣은 것이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재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의도를 하고 큰 충격을 가한다. 혹은 뭐 굉장히 큰 충격이 닿는 물체가 거기에 충돌한다라고 하면 뚫리는 것이 가능하죠. 근데 이게 아래 위로 철판이고 가운데가 스티로폼이라고 했을 때 철판이 그렇게 쉽게 뚫릴까? 알루미늄판 같은 거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알루미늄. 네. 그 철판도 두께가 충분히 얇으면 뚫려요. 굉장히 강한 그런 속도로 떨어지면서 충분한 충격을 준다면 하중이 실리면은 네, 뚫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우리 각 작가님과의 조금 다른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자살이 아니고 네. 누군가 주차장에서 어떤 위협이나 폭력 상황이 벌어져서 본인이 도주하기 위해서 그 정도 높이면 내가 뛸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뛰어내려서 사망하게 된. 사실 자살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그럴듯하지만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점이 사실 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런 약간 타살과 자살이 좀 혼합된 듯한 마지막 자기가 뛰어내린 것은 자신의 의사이기는 했으나 그 뛰어내기를 결심하는 원인은 따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뭔가 설명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뭐 야간에 잘 안 보일 때 혹은 너무나 당황해서 이렇게 가늠하다 보면 높이가 그 정도가 안 되겠다라고 순간적으로 좀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거기에서 일차적인 어떤 물리적인 접촉이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과 안경을 떨어뜨렸다면 누군가 도망간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다가 이미 사망한 것을 보고 안경과 휴대폰을 버려두고 그러면 또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일차 가설을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럼 정말 그렇다고 하면 일단 가해자 그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레이를 자살한 걸로 위장시키려고 했다는 건데 네. 정창욱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기본적으로 누군가한테 쫓기다가 추락했다는 것엔 동의를 하고요. 새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6m니까 내가 떨어져도 도망갈 수 있겠지라고 상상을 하셨는데 그 샌드위치 파넬 같은 아무리 좀 부실한 지붕이라도 6m 정도 떨어져서는 뚫리기 힘들고 휘어질 정도는 몰라도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본관에서 뛰어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관에서는 13점 몇 미터 13.6? 거리가 있다고 굉장히 들었는데. 높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은 바닥에 착지를 했을 때는 훨씬 더 골절이나 뇌 손상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좀 이제 의구심이 그렇기는 하네요. 아까 척추에 손상도 없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몸이 뭔가 터졌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 정도면 그냥 땅이었으면, 그냥 시멘트였으면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샌드위치 파넬인데 샌드위치 파넬은 이제 판을 이렇게 넓적하게 하니까 이것이 충격을 한번 받아주는 거예요. 휘면서 충격을 한번 받아줍니다. 쿠션 역할을 해주는 그러면서 오른쪽 발로 떨어지면서 거기 좁은 부분에 힘이 다 모이니까 그 부분이 먼저 데미지가 일어나면서 살짝 뚫려요. 한 번 뚫린 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또 쉽게 뚫려버리죠. 그렇죠. 처음에 한번 시작이 어려운 거죠. 그러게요. 네. 그리고 저는 정창욱 교수님의 의견에 또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추락으로 지붕을 뚫을 수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떨어질 때 보통 이렇게 일직선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구멍의 위치가 주차장에서 떨어지면 저 위치가 맞는데 호텔 옥상에서 그 옥상 구멍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14m. 네, 네네네. 호텔 옥상에서 떨어졌을 때 이 구멍의 위치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사건 현장을 또 3D 영상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확인해 보시죠. 3D 시뮬레이션을 도와줄 법공학 연구소. 다양한 특수 장비로 가득한 이곳은 화재, 교통사고 등은 물론 항공사고, 붕괴사고 같은 대형 재난안전사고 현장을 분석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실제 실험으로 재현하기엔 위험할 수 있는 사고 현장을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다는데 실제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이 호텔이고 일단 여기서 이제 건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일단 높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이제 제시된 높이가 30m라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30m 옥상에 달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데 그게 한 제시된 길이가 12m 계속 이제 이 속도를 바꿔가면서 추락 지점에 얼마나 도달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실제로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7. 가능할까?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람의 고동을 보시면 일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성질이 발생을 하게 되고 추락하는 지점 자체가 관성 때문에 좀 짧아지는 그런 양상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락했을 경우에 지금 추락하는 지점이 약 13.7m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락 사고의 주요 변수는 이제 건물의 높이와 그다음에 초기에 추락하기 전 속도. 일반인이 이제 뛰어서 13.7m의 추락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13m/s의 속도가 초기 속도가 필요한데. 엄청나네요. 빠르지.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거지. 우사인 볼트가 12m/s를 뛰기 때문에 100m를 우사인 볼트가 뛰어도 굉장히 내기 힘든 속도라는 일반적인 추락사로 보기에는 좀 확률이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뒤에서 누가 밀었다든지 하게 되면 충격력으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훨씬 더 추락 지점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타살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영상에도 나왔지만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달려야만 저게 말이 되는데 또 누가 밀면 그 힘으로는 가능하다. 이게 맞는 걸까요? 근데 레이가 지금 118km의 거구인데 그 속도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누구든지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뛸 수 있다면 직업이 뭐 육상선수 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 죽음의 공포를 극한으로 느꼈을 때 정말 이렇게 초인적인 힘이 발생해서 막 로켓처럼 발사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다 열어놓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자, 호텔 옥상에서 떨어진다고 추측하신 정창욱 교수님. 네. 저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다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호텔이 있습니다. 이 높이는 30m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만한 시간 후에 땅에 도착할 것인가? 1, 2초밖에 안 걸릴 것 같은데. 3초? 네. 거기에 사용되는 공식은 H는 2분의 1 GT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30m를 집어넣고 뭐 대략 2.5초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초. 네. 자, 이번에는 여기서 수평으로 탁 뛰어갔어요. 네. 그러면은 얼마가 되면 여기서 13.7m가 될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대충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Vx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5.5m/s. 그러네. 네, 이 정도면은 다리가 짧은 초등학교 학생도 이 정도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다. 네. 숫자로 보니까 또. 네. 그럼 검 교수님께서는 왜 호텔 옥상이 아니라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제가 가설을 설정한 내용을 보면 이게 아주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호텔의 옥상까지 그 높은 곳을 올라갈 때는 굉장히 위험이 높아요. 목격의 위험, 또 도움 요청할 수 있는 기회들. 이렇기 때문에 물론 위협을 하고 올라가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둘이 올라갔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장소가 아닌가. 그런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 뛰어내릴 때 그 사망한 레이가
안정감을 느끼고 좀 자기가 도피할 생각이 있었다면 거기 그 높은 옥상에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뛰어내리지 않았나로 이제 추정을 한 겁니다. 맞아요. 목격자가 또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목격자가 안 나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맞아. 수사 상황은 못 찾을 수도 있고 있는데 진술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보고도 엮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인지 모를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 자, 물리학 정창욱 교수께서는 과학적인 계산으로, 권일용 교수께서는 프로파일러로서 범죄 현장 분석으로 추락 지점을 서로 다르게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까지 나온 가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법의학자 미리암 모야란 분인데요. 어떤 의견인지 직접 듣기 위해서 화상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Soy Miriam Moya, soy experto forense o perito judicial. En España se dice perito judicial, que realizo investigaciones en la corte, ¿no? En los tribunales y demás. Vamos a ver, el suicidio, o sea, la policía determina que es un posible suicidio, o sea, lo cataloga, pero en la forense te dicen lo contrario, porque es imposible unir esas lesiones a ese suicidio, aparentemente. No corresponde con una caída es imposible. Fractura abierta es de haber la fuerza, sobre todo contra una pierna. Esa doble fractura abierta es lo más habitual que nos encontramos en una persona adulta cuando es atropellado. 치였을 때? Lo atropella de una manera, o sea, no totalmente frontal. Si este es el cuerpo, no sería así. ¿Me explico? Sería más en oblicuo. 맞아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아, 저 부위가 그러네. 세단이면 네, 저렇게 돼요. SUV는 좀 더 높게 올라옵니다. 그러네. Así es como se consiguen esas lesiones que tiene su pierna derecha. Además es que me explico, entonces siempre suele ser en una pierna y en la otra no. Muy habitual esa lesión. 머리랑 가슴 쪽은 Si cae de cabeza, tiene que, evidentemente, tiene muchas laceraciones y demás, pero esas meninges, esas vértebras están intactas. O sea, la vértebra cervical es imposible que con esa altura. Esa masa, o sea, la proporción existe y es imposible que no se hubiera dañado. Por otro lado, si cae de pie, que es lo que me preguntasteis también, ¿cómo es posible que se rompa con una fractura abierta derecha y no tenga ninguna lesión, ninguna rotura en la pierna izquierda? Si caes de pie, es imposible a esa altura, con ese peso, con esa masa, que no te hagas nada. 그럼 일단 교통사고라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네. 절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다발성 골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은 하죠. 그런데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건 물론 저도 만약에 교통사고라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아래를 쳐서 뼈가 골절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의 면적을 본다면 무릎이나 그렇지. 또는 이런 그 복합 골절이 많이 나오거든요. 타격이 한꺼번에 되니까 여러 조각이 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망한 사람이 왼쪽 이마에 상처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쳤다면 이 몸이 이쪽으로 휘어지면서 오른쪽 머리가 차 앞유리에 닿아서 뇌가 골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그러네요. 반대편에 뇌가 이렇게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 타격이 있어가지고 그 상처를 입고 그 상처라고 한다면
폐까지 갈비가 골절이 되면서 내 장기들을 찔러서 절창이 일어났겠느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네. 사실 지금 저희가 한정적인 정보로 추측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네. 그런데 권일용 교수께서는 프로파일러의 관점에서 교통사고 후에 시체를 유기한 거라면 왜 저곳에 뒀을까? 네네. 특히 교통사고에서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우발적인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한 사건이 발생을 하면 대부분 가해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체계적으로 시신을 어딘가에 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차에 싣고 어딘가 현장을 빨리 이탈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장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이탈을 했을 때 전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인 범죄자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저렇게 남의 건물에 그 시신을 갖다 놓는 것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저런 경우는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랜드마크인데. 뭐 차량도 있고 한다면 흔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시신을 뭐 들고 와가지고 뭐 산에 어떻게 묻는다든가, 인적에 드문 강이나 곳에 바다에 뭐 어떻게 유기한다든가 맞아요. 이런 것을 흔히 생각을 하는데 저것은 시신을 남의 건물에다가 옮겨 넣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신을 위장하기 위해서 누가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구멍도 따로 뚫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이죠.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남에게 들키지 않고 아저씨 그 지붕에서 뭐 해요? 이거를 걸리지 않고 해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뭐 시행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의아스럽긴 합니다. 그러네요. 네. 자, 레이 리베라의 추락에 대해 과학적으로도 지금 다양한 추측이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들께서 추락사라고 추측을 하신 것처럼 유족들도 절대 자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근데 특히 아내 앨리스는 레이는 막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자살할 이유는 없다. 면서 경찰의 의견을 반박했다고 합니다. 이게 자살이라고 하기에는 사건 당일의 의문점이 4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실종 당일에 급하게 전화를 받고 나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분증, 현금, 카드 모든 게 담겨있던 페이클립만 사라졌다. 자, 세 번째는 사건 전날부터 집 경보음이 울리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사건 발생 2주 전부터 심각한 표정,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유족들의 주장도 좀 의심 갈 만한 정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저는 두 번째로 제시되었던 소지품이 없어졌다는 부분도 상당히 뭔가 이상한 느낌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자살을 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필 그 소지품만 어딘가로 없어졌을 이유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제거를 했다거나 그 소지품이 없어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은 뒤에 뭐 저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사연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들어요. 근데 유가족들의 주장대로 이게 타살이라면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그 레이와 가장 친하다는 사람 기억나시죠? 포터? 포터. 네. 네. 그러니까 포터가 실종 당시에 찾는 사람에게 1,000불을 주겠다는 현상금을 제시를 했고요. 그렇죠.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이 실종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제보를 해달라는 그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린 건가? 의심을 피하려고. 그렇게 이제 찾고자 노력을 했던 이 포터가 막상 이제 시신이 발견되고 나니까 그 순간에 돌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자기 직원들한테 일체 회사 내 문제를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함구령을 내리고요. 외부에다가 냄새가 나는데? 두 번째는 이제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경찰 조사에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법률 조력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이나 대화들이 나올 때는 회피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그런 건 확실하겠죠? 태도가 바뀐 건? 글쎄요. 근데 이제 태도 변화도 문제가 되지만 애초에 실종됐을 때 그 거액의 그 현상금을 걸고 가족들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미 지금 사망을 했고 또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 나는 범죄 혐의가 없다라는 뭐 이런 과도한 액션의 표현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너무 답답한 게 이게 CCTV만 잘 작동이 되었어도 그러게 말이에요. 실마리가 좀 쉽게 풀렸을 텐데
약간 괜히 또 CCTV가 그때 당시 또 고장이 났다라고 하니까 이건 뭔가 음모가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러니까 손을 댄 게 아닌가. 네, 그래. 또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저런 랜드마크에 있는 CCTV 고장난 채로 가만 놔두겠냐고요. 바로바로 고치지.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는 CCTV가 좀 적은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 결정적인 CCTV 영상은 뭐 없다 손 치더라도 예를 들면 그 주변에 어떤 접근하기 위한 그런 몇 가지 CCTV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분석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수사를 하면서. 그런데도 어떤 타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좀 자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자료가 워낙 한정적이다 보니까 의견이 좀 분분하신데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남아있는 건 포터 같아요. 왜냐하면 포터가 이렇게 현상금을 직접 먼저 걸고 뭔가 가족분들과 함께 움직일 생각 안 하고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하는 그 행동들이 요거는 뭔가 캥기는 거다. 뭔가 그리고 또 시신 발견된 후에 완전 태도가 바뀌고. 저는 포터가 계속 생각이 막 드는 거 보니까 저는 그쪽에다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내용을 점점 알수록 그러니까 정보가 더해질수록 답에 가까워지는 느낌이 아니라 더 뭔가 더 멀어지는 느낌이 더 어려워지는 다 오르신 말씀드리고 맞아요. 하니까. 이게 미스터리로 끝난 이유가 있네요, 이 사건이. 진짜. 자, 정말 복잡한 사건 현장입니다. 하지만 타살 정황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곽재식 작가님은 일단 자살로 보셨고요. 자, 누군가에 쫓겨 달려가다가 주차장에서 추락사했다는 권일용 교수님. 또 도주하다가 호텔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추락사했다는 정창욱 교수님. 그리고 교통사고의 변수를 제기한 법의학자 미리암 모야의 가설까지 들어봤는데요. 레이 리베라 죽음의 미스터리.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